자, 오늘은 중간 점검하는 뜻에서 그 핵심 요령 선생님이 쓴 책, 어, 파트 7,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논증 지시어별 다반작성 요령의 핵심에 대해서 전에 설명해 줘. 중요한 것만 보자.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그냥 생각하지 마. 문자의 티피컬한 모습이 대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야. 무엇, 그리고 어떻게. 그지?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게 가에 근거하여, 가를 참고해서, 활용해서, 나와 다를 뭐 비교하라. 또 뭐 비판하라, 설명하라. 뭐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뭐 되게 복잡하게도 나와 있지만 일단 티피컬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가의 근거, 가를 참고하고, 가를 활용해서, 이걸 통해서 비교하고, 나와다를 비판하고, 설명하고, 뭐 해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논술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주어진 거, 논술은 논술이기 이전에 시험이라 그랬잖아. 주어진 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야.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참 모르는 거야.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목수가 연장타단한다고 그냥 대책 없이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썰미가 있는 거야. 응? 선생님 이런 말 하고 가지고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다 그랬지. 근데 썰미는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은 수능의 공부법이 있고, 논술은 논술의 공부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학생들은 수능 공부하듯이 논술을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제인 거야. 많은 학생들을 내가 편입 논술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당황을 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제일 재밌는 게 토익 있잖아, 그치? 토익 처음 봤는데 만약에 600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토익은 지문도 짧고, 나오는 단어들도 뻔하고, 그러니까 감각으로 대충 유추하면 되지, 그치? 그렇게? 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기능적으로 찍기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야. 어쩐지 그럴 것이다 하고서 막 찍어대, 그지? 그럼 맞아,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막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지. 그 생각으로다가 공부를, 논술을 한 뭐 3개월 공부하면 되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되냐 이거야. 쓰는데 안 되잖아, 마음대로, 그지? 여기서 딱 걸리는 거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에 맞게 준단 말이야. 우리 논술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 일단은 지문을 많이 줘, 그치? 지문을 옛날 하나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심지어는 여섯 개 막 이렇게 주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야? 지문과 지문에는 서로 어떠한 뭐 견줄 만한 대립하거나 또는 어떤 거를 비판하거나 할 거리들이 다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지문과 지문의 관계를 파악하라는 얘기지, 그치? 지문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 의도에 맞게 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가에 근거해서 나와 다를 비교하라 그러면은 가의 지문을 줬을 거야. 그리고 나와 다의 지문이 있다고. 그러면 세 개에서 공통분모가 있어. 항상 공통분모 교집합이 있지, 그지? 교집합이 뭐야? 요 세 개를 다 가르는 게 일관된 어떤 주제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 주제를 따라서 그 주제 개념을 그대로 연장하면 핵심 어떤 논의의 요지가 나와. 논의점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생각을 해봐. 행복이라는 말을 지금 했단 말이야, 그지? 행복에 대해서 비평하라 그랬어. 고려됐게. 그래서 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거기 뭐 탁월성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뭐 덕이라는 말 개념도 나오고,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그러니까 가에 근거해서 그 시각을 따라서 그대로 나와 다를 비교를 비평을 하든 그러면은 요 가와 다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 있어. 연결고리가, 그지? 우리 논술의 특징은 뭐다? 지문을 많이 주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연결고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지? 어떤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논지를. 그게 출제자의 의도야.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야 논리가 연결이 되잖아.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쓴다 그랬어? 가에 있는 내용 따로 쓰고. 이게 가장 안 좋은 글이 뭐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비교를 하든 비판을 하든 뭐가 되는데, 가의 내용, 나의 내용, 다의 내용을 해석하기 급급해서 갖다 붙여. 그러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그걸 보겠다는데. 이 연결의 흐름을 보겠다는 게 논리라고 보고, 얘를 확장하는 걸 논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파악을 하겠다는데 그걸 못 보는 거야. 그치? 이체, 모든 시험은 시험이기 전에 이체 만든 거란 말이야. 또 하나는, 자, 그리고 지문을 여러 개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문을 보면 어떤 지문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워. 대체적으로 가에 근거 와서 나와 다를 비교하라 그러면 가의 지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 그지? 여기서 어렵게 만들어야 삑사리를 많이 치잖아, 그지? 논점 이탈이 많이 나잖아. 또 때로는 영어 지문도 줘. 연세대처럼. 나에서. 또 다에서 뭐 자료도 나오고 막 이래. 예를 들면은. 자, 지문과 지문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가와 나와 다 사이는 어떤 공통된 일관된 주제 개념을 관통하는 어떤 생각들이 다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 가와 나와 다를 따로따로 보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그치? 때로는 어떤 어려운 점이 영어 점.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 가나 다를 긴밀한 유기적인 하나로 보게 되면은, 그치? 그렇게 되면은 파악하기 쉽잖아. 우리 문제는 지문을 많이 주고 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개념을 분류를 할 줄 알고 개념을 위로 또는 아래로 분석해 내려갈 줄 알고 개념을 내려죠. 또 개념과 개념을 비교, 논지와 논지, 분류, 분석, 비교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 논술 답안 작성에 글을 이해해서의 메커니즘이라 이거지. 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보면 가에 근거해서 나와 다를 비교하라 그러면 가 열심히 가 쳐다본 다음에 글 쓰고, 많은 애들이 그러더라고. 또 나 쳐다본 다음에 글 쓰고, 또 한참 만에 다 쳐다본 다음에 글을 쓰고. 그러면 연결이 되냐고, 논리의 어떤 흐름이. 또 하나는 그러면은 제각각이지, 그지? 어떤 일관되게 하나로 어떤 주제를 통합해서 합쳐지지가 않지. 일관된 사고가 나올 수가 없잖아. 특히 영어 지문 같은 거 보면은 어려운 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딴 쪽으로 오더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지식이 필요한 거야. 큰 지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 이거야. 행복을, 예를 들어서 우리 논술은 어떤 거냐, 어떤 주제 개념을, 문제 명기될 수도 있고 저쪽에 논증을 하래. 비교하고 비판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논증을 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건 주제에 해당하는 거야. 어떻게는 논증을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냥 주면 그렇잖아. 그래서 지문 많이 주는 요거 제일 먼저, 요거는 안 줘요 절대로. 뭐야, 관점, 논점에 대해서. 그치? 이 관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준다. 이걸 찾으라는 얘기야 일단은. 그러니까 이 관점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지우고서 하자. 자, 주제가 있어. 논증을 해야 돼. 비교를 하라 일단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부분이지. 무엇에 대해서, 주어지에 대해서. 근데 지문을 여러 개 줬어. 가를 통해서, 가를 활용해서 나와 다를 비교하래. 나와 다를 비교를 하래. 저번에 봤듯이 예를 들면은 행복이라는 관점을 줬단 말이야. 그지? 가장 극단적으로 지난 시간에 보면. 그러면 우리 논술은 지문을 많이 주고 서로 견져서 관계성을 파악하라. 견주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뭘 보겠냐면 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논의점, 이걸 관점이라고 하자고. 얘를 파악을 해서, 우리 논술은 이게 특징이야. 얘를 파악을 해야 돼. 얘를. 그래서 어떠한 주제, 예를 들면 행복의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행복을, 여기는 긍정적으로 봐. 얘는 긍정적으로 봐. 얘는 부정적으로 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럼 비교하다. 봤더니 얘와 얘는 이런 면에서, 얘는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그 이유는 뭐다. 근거되고. 논증은 주장과 근거를 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견져가지고 이 관점을 파악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 관점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서로 이양대립적이고 뭐 이러지만. 첫째는 교과 과정에서 자주 다루는 핵심 개념이지. 그치? 예를 들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기적이냐?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런 것들 있지. 그치? 크게 대립하는. 그러면 여기서 딱 읽어봤는데 인간 본성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문은 되게 어려워.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딱 읽어보면 인간 본성, 인간의 이기심을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뻔한 얘기잖아. 얘는 이타적이거나, 그지? 또는 상호 호혜적인 이타성을 얘기를 하거나, 그런 시각에서,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들여다보면은 좀 더 글이 잘 보이지. 그치? 관점이라는 걸 영어로 보면 뷰포인트 아니야. 그치? 조망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개념, 이렇게 교과 과정에서 자주 다루는 핵심 개념을 동원해서 지문을 배치하고 문제를 구성하는 데는 주로 하위단의, 중하위단의 대학들이지. 그러니까 단순해, 그런 데들은. 그런데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데는 주로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야. 사랑, 행복, 죽음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특히 논의점을 자기가 막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그치? 기준점을.
연세대 1번 문제 같은 경우잖아. 비교하라 그러면. 봤더니, 사랑에 대해서 봤더니, 뭐, 지문 가나 다가 있는데, 지문 안에서, 지문 이 내용은 얘랑 이렇게 해서 유사하고, 차이가 나고, 얘는 얘랑 이렇게 해서 가는, 내 뭐는 나의 뭐와 차이 나고, 이렇게 막 촘촘하게 이렇게 지문을 막, 지문별로 구분해 놓지 않고 지문 안에서 막 구분해 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논의점을 찾아가지고 이걸 반란해서 써야 돼. 행복,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써 있기도 하고,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써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잖아. 그지? 사랑의 어떤 작용, 기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걸 찾아서 잘 써야 돼. 근데 많은 학생들이 또 이거를 어려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설정을 하고 들어가. 그치? 무턱대고 그냥 뭐 어떤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막 들어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비유를 했지. 그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듯이 그냥 막 우겨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료 해석도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이 형이사학적인 부분, 논의점을 스스로 설정해야 되는 어떤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 연세대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 방향성이 있어, 그지? 그렇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순기능적이다, 역기능적이다. 하나하나 찾아보면 다 나오지. 또 네 번째는 속주제가 있을 수 있어. 속주제 개념. 예를 들면은 옛날에 2010년, 11년에 나왔던 죽음에 대해서 주제어로 나왔는데 거기 많은 것들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거를 그냥 해석하면 되게 일차원적이야. 그거를 쭉 읽어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인간 행위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속주제는 인간 행위의 비합리성에 대한 부분이야. 인간이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 매장 문화 같은 것도 거기 막 나와. 합리적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라보는데 때로는 동물들 뭐 이런 사례에서도 보는데 막 비합리성이 보이고 막 이러는 것들 있지. 뭐 그렇게도 나.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 네 가지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아. 중요한 건 이거지.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얘네가 분류, 분석, 비교라는 설명의 진술 방식을 따라 기본적으로 깔고선 제시문들을 견줄 것을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한 지문이 어렵더라도 다른 지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유추하고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그 핵심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다시 돌아오면은 논술은 무엇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답하라는 얘기를 그대로 들어가면 논술 안에서 어떤 주제 개념이 나오고 관점에 대한 개념어, 키워드, 개념화 시키고 그리고 논증 이런 구성으로 거의 다 티피컬하게 이루어져 있어. 좀 형식적으로 다르겠지만 일단 얘네들을 밝혀야 돼. 그래서 그 근거들을 다 찾아내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요 관점의 파악. 우리 논술의 특징이라고 견준다. 그거를 지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하나라고 보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많이 줬잖아. 그 키워드 개념어 그 뭐 배경 지식 이런 것들 그 배경 지식을 몸살기가 있어 지금 하도 선풍 들겠더니 달달 외워봤자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야. 자꾸 문제를 풀면서 키워드들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선생님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딱 두 가지만 가져가라는 거야. 2년에서 3년치 기출하고 또 하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없으면 매번 나눠 개념 사전처럼 내가 개념을 모아놓은 거 있었지, 그치? 그걸 눈으로 쭉 들여다본다면 어느 주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읽기 전에 빨리 살피고 거기다 옆에다 관련된
언어들을 옆에다가 저기 문제집 옆에다가 적어놓으라 그랬죠. 까먹는다. 그리고선 개념들을 추려서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 그러면은 이 무엇에 대해서, 그럼 무엇은 주제와 관점을 나타내는 어떤 두 개념들이에요. 이게 잘 드러나야 돼. 그리고 논증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가를 활용해서 나와 다를 비교하라는 티피컬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얘를 600자로 쓰라고 줬어. 600자라고. 또 두 가지 1000자라고 썼어. 또 활용하고 또 하고 복합 논제 이건 제껴놓고. 그러면 이걸 쓸 때 내가 단락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가를 활용해서 나와 다를 비교하면 이게 짧을수록 나와 다의 비교칭에 맞아. 나를 비교하고 다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각자 300자씩을 쓸 것인지 300자라 그러면 5, 6문장 대해서 문장 들어가 길지. 또는 앞에 가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고 나와 다를 비교를 할 것인지 어느 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150자, 얘는 한 450자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당 뭐 200자 전후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런 내용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정도 써야 내용적으로 충실하다고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많이 시뮬레이션 한 거란 말이야. 이때 가장 안 좋은 게 뭐야? 어떤 거는 100자 쓰고 어떤 거는 300자 쓰고 이러면 균형이 하나도 안 맞지. 그러면 뭐야? 필연적으로 평가자는 뭐라고 봐? 얘는 부족하다고 보고 얘는 과하다고 보고 그게 안 맞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쓴 글은 형식과 내용이 거의 등가를 이룬단 말이야. 잘 쓴 글은 이런 글들이 단락 구성이나 글자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딱 잘 들어져 맞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비교 병치 문장으로 탁탁 대비가 되게 쓰고 질서 있게 쓴단 말이야. 그치? 또 하나 이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한다. 가를 활용해서 나와 다를 비교한다. 안 좋은 것들이 뭐야? 가를 활용하라니까 가에 대해서 막 디립다 글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이러면은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아. 왜 그럴까? 일단 첫 번째는 대학에서는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서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왜 자꾸 쓸데없이 쓰지? 이거야. 핵심만 쓰라는데. 근데 이렇게 쓰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실제로 논증은 빈약한 거야. 가로 활용해서 나와 다르면 어디가 중심이냐 말이야. 비교하는 게 중심인데. 근데 참 습관적으로 해요. 두 번째는 가를 장황하게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논의점이 뭔지를 몰라. 초점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또 착각을 해요. 이 역시 형식적인 면이란 말이야.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야. 그래서 글을 보면은 설명할 부분이 있고 물론 이 안에도 겹치지만 논증할 부분이 있단 말이야. 설명할 부분과 논증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 설명할 부분은 핵심만을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기술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장황하면 안 좋은 거지. 논증은 뒷받침 근거를 제시문에서 충실히 따다가 어느 부분은 어느 지문에서 따고 어느 부분은 어느 지문에서 따고 거기다가 내 생각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더 큰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응? 이 부분. 그럼 천자만 쓸 때 되게 힘들다 그러면 요령이 있어. 나중에 예시, 인용, 상술 같은 걸로 다 보태면은 아주 좋아. 특히 예시 같은. 이걸 또 어느 학원에서 또 기계적으로 해서 무턱대고 예시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쓸데없이 막 넣어가지고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저 별게 다 있어. 그래서 설명할 부분과 논증할 부분을
잘 봐야 되고. 논증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논증은 주장, 결론과 근거를, 전제를 기술하는데, 논증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얘가 두서없이 전개되면 논증이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하고, 이 내용을 잘 기술해야 돼. 이때 그래서 아까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 그랬는데,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좋다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나? 아무튼 선생님 쓴 답안을 잘 봐봐. 예를 들면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비교하라 그러면은, 선생님 거의 보면 만약에 얘를 두 단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봐. 첫 문장을 한번 봐봐.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두괄식이든 미괄식이든 상관없는데 두괄식이 가장 임팩이 크지. 그리고 두괄식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근데 글을 읽어서 어디가 어느 게 결론인지 헷갈리고 두서없고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선생님 수업 이렇게 대부분 쓰지. 가는 무엇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봐봐. 거의 그렇게 쓰고 있어. 그치? 그런 다음에 가에 근거할 때 나와 다는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고 다는 이런 사족들을 집어넣지. 왜? 길게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 첫 번째는 단락이 내가 요 단락에서는 이 논의를 할 거고 그 다음 이 단락에서는 이런 논의를 할 거야. 이걸 개념을 통해서 딱 보여줘. 그지? 두 번째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첫 문장 결론이다. 이거를 읽는 것만으로 해도 얘가 평가자는 지금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관심이 더 온단 말이야. 글이 읽어서 막 단락 구분도 안 되고 이러면은 그건 참 곤란한 거지. 그래서 그 형식적인 게 되게 중요해. 이때 가를 활용해서 나와 다를 배워. 나와 다가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가를.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그거를 이 개념의 층위가 맞아야 된다 그러죠. 이기적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딴 얘기를 해. 무슨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무슨 갑자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기적이다, 낭만적이다 이렇게 비용. 그럼 이건 층위가 안 맞는 거야, 그지? 비교의 층위가 안 맞아. 이기적이면은 그 다음에 뭐야? 이타적이든 자기중심적이든 유산. 또 비슷한 게 충동적이든 개념의 범주가 맞아야 되는데 낭만적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되게 어려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 여러분들이 글 쓰면 개념의 범주화는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랬지. 잘 쓴 글은 글 내용을 따라서 개념이 정확하게 범주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내가 듣잖아. 과일, 사과, 빨간 사과, 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실수가 들어가? 사과, 과일, 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안 맞는 거야, 그치? 본인들이 의식을 못해. 개념의 어떤 승리를.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져? 사과, 과일, 사과 관점을 하더니 여기다가 뭐야? 스팸, 통조림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범주가 안 맞는 거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그치? 이거를 간과해요. 요점은 뭐다? 글을 쓰면서 지문을 치열하게 읽으면서 주제 개념이 뭔지를 찾고 이때 제재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개념들을 딱 범주화시켜서 등가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개념부터
개념은 뭐야? 생각을 담은 사고의 기술, 그릇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 잘 쓴다는. 딱딱 병치 문장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그러면 글이 되게 보기가 싫고 어지럽고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응? 이게 많이 나오는 실수고. 그러니까 각자 하는 실수들을 보면 거의 유사한 거야. 유사한 거. 이 논증은 어려운 영역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가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을 맞춰주는 게 좋을 거 아니야.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제 개념하고 이 제재 또는 화제 이거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 주제와 화제는 같을 수도 있고 주제 개념이 큰 거잖아, 그치?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저번에 거 고려대 거 보면은 행복이라는 주제 개념을 놓고선 저걸 보는데 탁월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 그치? 쭉 거기 탁월성.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첫째는 행복이란 말은 절로 사라지고 탁월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갑자기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런 거야. 이런 실수를 또 되게 많이 해. 두 번째는 아까도 봤잖아. 행복의 기준 어떤 판단의 준거를 보면 탁월성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도 봤듯이 재능의 탁월성, 도덕적인 탁월성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그랬지.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논리를 논리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지. 그런데 외연을 굉장히 축소해 갔잖아, 그치? 그 지문 안에서 우리 기억을 해보면 3, 4단원에서 막 뭐 관계성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온 것들이 있었잖아, 그치? 타자하고의 어떤 즐거움을 주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탁월성이 지금 이걸 왜 이것도 범죄를 못하는 거야. 재능이든 도덕성이든 이걸 묶으면 뭐야? 내적인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내면에. 그러면 그 안에 여기에는 직접적인 명기가 안 돼도 얘를 탁월성의 관점에서 얘를 하나를 보면은 어떻게 공동체적 타자의 관계 속에서의 탁월성 이런 개념으로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글을 쓰면서 막 충돌을 하고 좁혀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야. 그 중요한 내용을 못 쓰는 거지. 그치?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탁월성이라는 게 사실은 아랫단의 개념으로 가는 거야. 아랫단의 개념으로. 어? 어떤 행복은 탁월성이 말을 봤는데 뭐다 무슨 탁월성 아무튼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이치를 따져가면서 살펴야 되는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논술은 여러분들이 막 무턱대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치를 따져봐. 이치를. 어? 이치를 따져보고 왜지? 항상 반번을 해봐야 돼. 지문을 놓고선 이게 뭘 얘기를 하지? 어제 그 고려대 지문도 행복이라는 게 나왔는데 첫 단락은 그냥 부연 설명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 둘째 단락에서 무슨 탁월성에 대해서 막 나오고 있었어. 재능 뭐 어쩌고 저쩌고. 셋째 단락, 넷째 단락 있어.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 읽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입맛대로 간단 말이야. 자기가 딱 옳지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꽂혀가지고 막 간단 말이야. 출제자가 밥은 아니지, 그지? 그러면은 시험은 논술 시험은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이런 게 아니지. 내가 남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그게 50점을 맞든 중고점이 하라 그래서 40점을 맞든 딴 애들이 다 40점일 때 나는 41점 맞으면 되는 거지. 이게 100점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뻔한 거잖아. 나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애는 얘를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어.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느냐가 뻔한 이치야. 그리고 출제자는 얘를 다 염두에 두고선 염두에 두질 않았다 하더라도 답안을 다 모아놓으면 딱 그렇게 구분이 돼버려. 그치? 그러면 결론은 뭐야? 지문에서 이상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저번에 보니까 수능 지문에서 보니까 미술을 위한 미술.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말이야, 어떤 어려운 개념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수능 지문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러면 어떤 게 어렵냐면은, 어떤 게 되게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즉, 다시 말해, 계속 설명을 해. 이 얘기는 뭐야?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계속 집요하게 설명하는 거야. 얘를 놓치면 안 돼, 이런 거. 이 안에서의 키워드들 다 봐야 되고, 그건 센스의 문제잖아, 그지? 얘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것들도 해결이 되는 거고. 서강대 얘기로는 뭐냐면, 무슨,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대요. 이 외딴성 같이 뭐를 하나. 그러면 애들이 싹싹 피해간대. 그거를 좋은 평가를 받는 애는 걔를 물고 늘어져서 규명하는 애들. 어떻게 해서는 또. 시험은 그렇게 내 있어. 그걸 통해서 사고력과 독해력을 확인하겠다는 얘기거든. 그 트랩에 딱딱 걸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 되게 쉬워. 상위단 대학들은 딱 문제를 내버리면은 스테레오 타입이 많아. 우리 맨날 보면 알잖아. 그냥 거의 다 획일적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 그냥 거의 다. 다. 그럼 그거 안 봐. 그럼 경제성의 원리에서도 안 맞지. 근데 어떤 애들 보면은 어눌하게 쓰는데도 집요하게 그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 생각을 펼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보여. 무슨 공식 따지고 요령 따지고 해서 뭐 이렇게 맞춰 쓰는 애들 하고, 그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응?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은기형이랑은 스스로 공부한 게, 딱 은기형의 글을 보면은 뭘 느껴지냐면은 날 것 그대로란 말이야. 논술에서 날 것 그대로는 되게 좋은 거야. 날 것 그대로는. 그 머티어드 됐다는 게 이상한 거야. 기계적으로 써. 근데 날 것 그대로인데 그게 너무 오바를 한단 말이야. 그 오바를 안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모든 게 지문에. 지문에. 결국 결론은 계속하는 얘기가 지문으로 돌아가라. 지문과의 관계를 살펴라. 개념도 지문에서 찾아내고. 모든 건 지문이야. 지문. 내 머리도 믿지 마라. 조금만 뭐 쉬워도 자기 머릿속에 생각 갖고 막 날아가고. 그게 시험의 본질이야. 이게. 그래서 얘기했잖아. 지문에 있는 핵심어들을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러면 논리가 이상하게 구성이 돼. 그리고 전달이 안 돼. 그지? 그걸 가지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그걸 갖고 논증을 하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자기 멋대로 막 만들어버려. 이런 경우가 봤듯이 왜 그러냐 그러면 많은 경우가 뭐냐? 첫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선지식이 나와. 두 번째, 어쩐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건 독해. 오독을 한 거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못 찾아내. 그 핵심에 집중해야 돼. 핵심은 글이 지문이 암만 길어도 핵심은 단순하거든.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야. 저번에 수능 지문에서 그림버기의 비평, 미술 비평 나왔잖아. 2,700자가 나와. 2,800자가 돼. 지리해. 그거 다 읽고 딱 세 단어만으로 압축이 돼. 세 단어로. 첫째, 순수, 추상. 그것도 두 번째, 형식. 셋째, 매체. 이 관계만 딱 보면 모든 게 그쪽으로 다 라인업이 딱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거기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 거야. 거기 말 보면 계속 반복이야. 반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원래 문장이 길수록 여러분들도 글 쓰다 보면 글이 장황해지는 게 뭐야? 잘 모를 때 막 장황해지고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막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책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책들도 핵심을 딱 털어내면 몇 페이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뭐 이 얘기 저 얘기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야. 잘 쓴 책 고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위대하냐면은 그 해석이 글이 하나하나가 다양하게 해석을 낳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지 그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보이고, 그건 뭐 작가의 지은이의 생각이니까 그 추적,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많이 그 해석의 다양성을 낳게 되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고전을 읽으면 바짝 긴장해야 돼. 그냥 대충 뭐 만화책 보듯이 봐서는 해결이 안 되지. 근데 그런 책은 많지가 않아, 그지? 응? 그런 책은 많지가 않아. 어찌됐거나 그것도 쭉쭉 정리해 보면은 뻔하잖아. 한 장으로도 압축이 되고, 그치? 뭐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뻔한 내용이고, 그죠? 그게 그 그 압축한 내용이 그대로 기술되고 뭐 이런 경우잖아.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단 말이야. 여담으로 한번 봐봐. 이거를. 이게 내가 지금 억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설명을. 이게 웃기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짧게 설명하고 들어갈게. 이게 교과부에서 킬러 문항으로다가 제시한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게 6월 모의에 나왔던 거래. 심리 철학.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선생님이 새로 쓴 책이죠. 그런데 한번 볼래? 동일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기능주의라는 말이 있어. 그 안에 중국어 방이 있어. 그러면서 나에서는 또 얘는 쉽게 얘기하면은 저 얘기야. 마음의 확장. 참어서 다 현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이 내용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 이게 킬러 문항이래. 되게 킬러문 내용도 이 정도가 어렵다. 근데 이게 동일론, 기능주의, 뭐 중국어 뭐 이거는 이미 기출로다가 뭐 이거 나와도 수도 없이 나왔던 거야. 고작 1학년 거에도, 그러니까 2학년 거에도 나오고. 근데 웃기는 게 봐. EBS에서 올해 수능 특강에 보면 동일론 어떤 지문인데 앞에 맛배기로 보여주네요. 기능주의, 중국어방, 그러면서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 똑같은 내용이야. 아니 개념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오버랩이 돼.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지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 가야를 읽어. 내가 이제 이걸 가져가 보고 질문을 다 읽었다 그러면 질문을 할 거야. 가의 주제는, 논지는 뭐냐? 뭐에 대해 설명한 거야? 나는 뭐냐 그러면 달라. 그런 시각이. 똑같은 개념들이 나오는데 마음의 철학, 심리 철학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또 여기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하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이라는 게 우리 의식이라는 게 오직 인간만이 의식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게 뭐 외부의 기계 이런 거로 확장이 될 수 있냐, 그거를 막 지금 현대 심리 철학에서 얘기해. 일단 되게 어려워. 첫 번째는. 그런데 그래서 막 거기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사고 실험이 나와. 그러면서 여기서 나의 지문을 조금 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내가 시간 없어서 그래. 다른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같아. 그러면 비슷해. 근데 또 달라. 이건 뭐냐면은 그 중거점에서 이 같은 이론을 설명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거는,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확장된 인지가 내가 앞서는 거냐. 주체인데, 여기 보면은 희한한, 여기 보면은 뭐 로렌츠의 확장인지 이론이라는 걸 갖다가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또 막 그래. 여기서는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가지고 막 얘기를 해.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게 한 번씩 딱 읽으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하려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상당 부분은 핵심을 알게 되면은 파악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동일론, 마음의 철학, 심리 철학이야. 현대 심리 철학 되게 어려워. 과학적인 자연주의하고 합쳐서 물리주의, 자연주의란 말이야. 동일론, 컴퓨터처럼 기능주의, 그러면서 중국어방 사고 실험, 중국어방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나와. 근데 아까 또 뒤에 나오는 건 강한 인공지능, 뭐 약한 인공지능 막 나와. 여기서 묻는 게 있고 여기서 묻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게 시간 없으니까 굉장히 달리 보여. 그런데 얘를 뿌리로다가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래서 배경지식이 요즘 뿌리를 들어가면은 뭐부터 시작을 하면 얘를 지금 공부하는 얘를 하면은 이해도 잘 안 돼. 뇌가 의식이 뇌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또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하게 끌고 가는 개념들이 있어. 첫 번째는 자연주의라는 게 뭐냐.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이거부터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물리주의라는 개념이 뭐냐. 얘를 알아야 보는 시각이 나와. 전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지, 그지? 그래야 어떤 게 나와도 얘기를 할 수 있어. 지금 그런 거야. 세 번째는 여기 나오죠. 이거를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전통 철학을 다시 들어가야 돼. 데카르트에서 플라톤에서 얘기한 이원론과 이론론을 다시 끄집어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이원론과 이론론을 다시 끄집어내야 돼.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냐? 이게 현대 마음 우리의 의식과 뇌는 같은 거냐? 동일설이야, 그지? 마음이 그 뇌냐?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사고부터 이걸 자연주의 개념에서 물리주의 개념에서 하나다. 이렇게 물리주의 개념이고 자연주의 이론으로 둘로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좌우지간 출발을 해. 여기서부터 이 시각에서 얘를 들여다보고 얘를 들여다봐야지 다른 쪽으로 변형이 돼도 알아야 돼. 이 코어를 알아야 돼. 이 코어를. 그럼 지문에서는 첫째는 이걸 왜 안 될까 그러면은 이 코어를 내면은 또 복잡해지고 그지? 또 얘기가 딴 데로 가고 그럼 또 문제를 낼래니까 또 그러고 아무튼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 하냐 배경 지식은 필요해. 아니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 근데 저번에도 배경 지식을 활용을 못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 자체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스스로 찾아서 봐야 돼.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행복론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 결국은 행복론이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내가 선생님 카페만 들어가도 다 치면 나온다고 그랬지. 거기 들어가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행복 나오고 덕이란 거 나오고 뭐 쭉 나와. 또 심지어는 배경지식에서 행복에 대해서도 막 디립다 나와. 이 배경지식 책에 그치? 큰 주제별로 응? 큰 주제별로 볼까? 19 행복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얘기했고 에피쿠로스파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리주는 어떻고 스토아파는 어떻고 쇼펜하우어 스피노자 칸트 지금 살아있는 알랭드 포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는 해놨어. 이거 몇 쪽이야? 요거 한 서너 쪽만 제대로 읽어도 행복에 대해서 짧게 어떤 논의점들이 딱딱딱딱 세팅이 돼, 그치? 행복의 정의가 뭐고 어느 세월에 배경지식을 보면 그게 아니야. 코아는 딱 되게 굉장히 야무지다 그랬어. 한번 생각을 해봐. 행복이라는 것도 보는 시간의 관점에 따라 있는데 행복, 형이삭의 행복, 사랑, 죽음
이별, 있다고 치자고, 다 결국은 뭐냐면은 그 코아들은 뻔한 내용들이야. 이렇게 몇 가지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시간 뭐든지 인식에 대해서 또는 존재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코아들은 그러니까 보는 틀을 인식의 틀을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문제들을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게 어떤 의미야? 얘를 이해하는 틀을 지금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기계적으로 자꾸 설정을 하고 들어가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봤냐 이거 내가 정말 많이 써놨어. 정말 읽을 건 차고 넘쳐. 근데 그게 많은 거를 지금 볼 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코아만 자꾸 묶어놓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봤냐 이거야. 그러면은 행복이 아니라 첫 번째는 행복을 주제로 다른 지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 유추할 수가 있어. 그치? 두 번째는 행복과 유사한 형이사학 개념이 나오더라. 죽음이 나오든 사랑이 나오든 너는 증거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치? 배경지식은 그럴 때 그게 필요한 건데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아까 얘기한 동일론은 뭐다 뭐는 왜다 기능주의는 뭐다 달달 외워봤자 이상한 어려운 지문에다 칵 갖다 버무리면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되게 당혹스러운 게 많은 학생 가르치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 매번 얘기를 하는 거야. 지문 선생님 그 지문 안에 그 단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선생님 그 말씀을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치? 어제도 맞잖아. 공동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주의자야. 어?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의 시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아주 쉬워지는 거지. 첫째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해보면서 이게 왜 안 지워지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야.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누구야? 그 길버트 라일인가 카테고리 오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현대 철학에서 얘기했지만 할머니가 손잡으러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에 왔는데 어느 대학이든 그 손자가 할머니 신나가지고 할머니 여기는 도서관이고 여기는 학생식당이고 여기는 정문이고 막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야 잘 봤다. 그런데 네가 다니는 대학은 어딨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개념적으로 지금 범죄를 못하고 그게 그런 거야. 이게 제일 난감한 거야. 그걸 전체를 읽어보면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그 얘기를 어저께 다시 그거를 보면은 이게 공동체적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 일단 찾아봐야 되잖아. 내가 여러분들 지금 수고스럽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자꾸 때려 넣으려고 그러고 지금 딴 거 보지도 말고 선생님 논술 그 카페 있잖아. 그치? 거기서 키워드 치면 다 웬만하면 나와. 그지? 그걸 쭉쭉 훑어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래야 머릿속에서 기억에서 안 지워지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걸 그대로 외워서 쓰듯이 생각한 기억의 흔적을 더듬어서 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거 묻는 거야. 형이삭적 물음도. 그 몇 개만 제대로 하면은 훨씬 달라지는데 계속 지금 어떻게 도드루페어 치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야.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 힐러 문항 때문에 그 출판사에서도 그러고 책이 이제 배경지식 책이 안 팔린대. 그래서 되게 뜻밖이라고 생각했어 선생님이. 왜냐? 오히려 더 팔려야 되거든. 그지? 왜? EBS하고 연결한대요. 근데 아까 나와서 EBS 지문 봤잖아. 그지? 그럼 그 안에서 동일론, 기능주의 이런 단어들이 그런 개념들이 있지만은 지금 뭘 놓치고 있어? 그 개념에 근저가 되는 거. 아까 봤지, 그지? 말했지? 그거를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이해를 못하면은 수박 겉핥기로 이해되는 거야, 그지? 두 번째는 그 개념들이 지향하는 거, 더 큰 단위의 무엇? 그것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야. 앞뒤를 다.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간 될 때 뭐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아주 되게 심플한 거야. 예를 들면은 모든 내용들 보잖아요. 자꾸 수능을 들어서 미안한데 보면은 EBS 지문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데리다의 실체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그 지문도 있더라고요. 그 옆에 보면 베르그송의 이미지 이론이 나와. 또 거기 같이 나오면 들레즈의 영화 이론이 나와. 그런데 그 내용들이 데리다의 생각, 다 미학적인 생각이야. 들레즈의 생각, 또 베르그송의 생각, 하여튼 좌우지간 이 생각들을 보면은 자 데리다하고 들레즈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지? 어떤 철학자지? 구조주의 철학자야, 그지? 그럼 구조주의라는 개념을 그 사상적인 걸 알면은 잘 들어. 구조주의 철학자들이야, 둘은. 그걸 미학적인 관점에서 구조주의 철학자란 말이야. 이거 왜 안 돼? 자, 데리다의 해체 미학이든 데리다하고 들레즈는 같이 공조가 많지. 차이와 차이간의 미학이든 하여튼 좌우지간 뭘 이래가지고 지금 데리다는 어떤 실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들레즈는 그 지문에서 보니까 영화론에 대해서, 영화 이미지에 대해서 막 얘기해. 그래서 이미지론은 또 베르그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사람들이 공통점 뭐야? 구조주의 철학자야. 구조주의 철학자는 현대 철학. 대표적으로 서양 전통 철학. 전통 철학은 뭐야? 이성 중시, 주체 중심. 얘에 대해 딱 반기를 든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지? 이성보다는 감성. 감성하고 이미지하고 와닿지, 그지? 그러면 벌써 어떤 뉘앙스를 전통 철학에서 이성 중심, 감성은 아주 저속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미지, 영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이와 다양성을 낳는 어떤 개념으로 다 쭉 기술돼 있어. 또 데리다의 해체 여기서도 똑같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실체 개념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재를 바꿔가면서 뭐 이미지가 나오든 뭐가 나오더라도 철학자의 생각이 어디 바뀌냐, 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변덕스럽게 바뀌면 안 되잖아. 이걸 가지고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때로는 영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때로는 회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때로는 뭐 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오지랖 다 떠는 거란 말이야. 그지? 어떤 개념에서. 그러니까 그 코아들은 딱 정말 견고하게 보는데 다 따로 보이는 거란 말이야. 이게 난 너무나 억울한 거야. 학생들한테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걸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려고 이 전통 철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설명을 해줄 거야. 이걸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냐? 그러면 사상별로 설명할 수도 있고 철학자별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연대기별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야.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없어. 선생님이 지금 나중에 시간 돼서 배경지식을 설명할 때 뭐로 할 거냐면은 서양 철학사에서의 어떤 사상적인 전환, 인식론적인 전환 같은 얘기야. 언어론적인 전환, 주체적, 그 다음에 존재론적인 전환, 이때마다 사고가 어떻게 확 바뀌면서 그거 갖고 다 묻는 거야. 거기서 파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데 이거를 연습을 해야 논술에서 비교를 분명히 보면은 예를 들면 들레즈와 베르그송 아까 나온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라 그러면 일단 공통점은 뭐가 있어, 그지?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기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이미지에 무의식 저것처럼 요만큼밖에 못 보는 거고 실제는 많이 가려져 있고 그 점에서 무궁무진한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어떤 방향성으로.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둘에 또 어떻게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응? 코아 이런 기준점들을 지금 못 잡는 거야. 자, 뭘 얘기를 하고 싶을까?
논술은 오늘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지만은 많은 걸 좀 설명한 거야. 뭐냐면은 논술은 여기서 보잖아. 논증 지시하별 답안 작성 요령 보잖아. 그러면은 비교하라, 비판하라, 뭐라 모든 게 뭐라 개념으로 구한다. 첫째. 두 번째는 준 것 기준점. 기준점이 되게 중요하다. 개념으로 구현되고 그 기준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해야 되고 그지? 근데 이게 막 흔들려 그냥 집어때리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공부는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힘들게 그냥 막 무대뽀로 그냥 뭐 보지 말고 앞으로는 무슨 연습을 하냐면은 시험 볼 저기 문제를 풀 때 쫓겨가면서 막 갖다 풀지 말고 선생님도 그랬어요. 일단 프린트해서 그냥 이 휴대폰 이런 걸 하지 마. 혼난다. 반드시 프린트를 해. 선생님 준 자료를 가지고. 낙서가 많이 되어 있어요.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읽으면서 턱을 개면서 10분이든 20분이 좋아. 생각을 막 하란 말이야. 정리도 해보고 국리도 해보고. 그 과정이 없어. 왜 이러지? 나는 선생님은 지금도 어려운데 막 국리를 해. 혹시 내가 잘못 보는 건 없나? 또는 뭐나 항상 새롭고 그게 국리를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출제자의 생각도 읽어보고 또 글쓴이의 생각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논리를 구성해야 되고 뭔지 어저께 봤을 때 그 뭐야 저 그래도 지금 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참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유레카. 아 그렇구나. 공부는 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야 돼.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아라는 말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풍화장이 있었겠냐고. 많이 푼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공부하는 거를 기술적인 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제한적이야. 한 5분 쉬었다가 한 30분 더 줘. 내 기술적인 거를 빠르게 몇 가지만 짚어줄게. 어우.